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는 공감 사연 여행입니다. 여러분, 만약 며느리가 내 명의로 몰래 카드를 만들어 명품을 사고 1,500원짜리 3분 카레를 밥상에 올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단칸방으로 밀려난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 때문에 죽겠다던 아들 내외가 불과 2년 만에 강남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데요.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며느리가 꾸민 소름 끼치는 연극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쓰레기 봉투 속에서 찾아낸 찢어진 쪽지 하나,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차마 입도 뻥긋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에서야 용기 내어 꺼내봅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하도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턱 막혀 죽을 것 같거든요. 제 나이 올해로 72입니다. 남들이 보면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다리 뻗고 편히 쉴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보다 제 가슴 속에 부는 바람이 더 시리고 차갑게 느껴지네요. 이야기의 시작은 아들의 집들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 녀석이 서울 한복판, 그것도 뉴스에서나 보던 그 비싼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며 집들이 초대를 했거든요. 현관문만 열어도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호텔 로비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죠. 부동산 아줌마 말로는 그 집이 매매가만 2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평수도 10평 가까이 된다나요? 현관에서 거실까지 걸어가는 데만 한참이 걸리는 것 같았죠.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화나던지. 그래, 내 새끼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넉넉한 형편에서 산 게 아니라서 내 아들만큼은 저런 번쩍이는 집에서 살길 바랐으니까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벅찬 감동은 식탁 앞에 앉은 지 정확히 10분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6인용 이태리제 대리석 식탁 위로 며느리가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는데요.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당연히 갈비찜이나 하다못해 정성스런 잡채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아범이 어릴 때부터 제 손맛 들어간 잡채 없으면 잔치 기분을 못 내던 녀석이라 집들이 음식으로 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 앞에 턱하니 내려놓은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옆에 부어진 샛노란 액체였습니다. 특유의 싸구려 인스턴트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네, 맞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1,500원짜리 3분 즉석 카레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노안이 와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에이, 설마. 식전에 입맛 돋으라고 주는 호박죽 같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애써 노력했죠. 그런데 숟가락을 들어 휘저어 보니 깍둑 썰기된 감자와 당근 몇 조각이 힘없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 옆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편의점표 단무지 한 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어머니 드세요. 요즘 강남에선 이게 웰빙식이래요.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그 말을 하는데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억 원짜리 집, 6인용 대리석 식탁, 반짝이는 샹들리에 조명 아래 놓인 3분 카레와 비닐팩, 단무지. 이게 단순히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혹은 너무 바빠서 준비를 못한 상황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피눈물까지 흘리진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줬다면 허허 웃어 넘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 며느리의 눈빛을 봤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한, 아니, 이 화려한 집의 오점인 저를 비웃는 듯한 그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눈빛,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식사가 아니라 저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걸요. 너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으니 주제 파악하고 떨어져 나가라. 는 무언의 압박 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들 녀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제 아들, 제 평생을 바쳐 키워낸 그 녀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레만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날 제가 겪은 수모는 그 칼의 한 접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닥쳐올 지옥 같은 날들의 예고편에 불과했거든요. 그때 밥상을 엎고 나왔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숟가락을 든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단칸방에서 며느리에게 보낼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 며느리가 이 선물을 받고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뉴스에 나올 만큼 대단한 고생을 하며 산 사람은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그저 남들처럼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평범하게 살았죠. 남편이 10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거나 주말엔 예식장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제게도 유일한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준수였죠. 준수는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비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기 싫다며 공부도 곧잘 했고 결국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으니까요. 제 인생의 봄날은 그때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탔다며 10만 원짜리 잠바를 사왔을 때 저는 그 옷을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는 밤마다 꺼내보며 혼자 웃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건데 이걸 어떻게 입어?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인사를 시키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며느리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본 며느리는 참 싹싹하더군요. 하얀 얼굴에 웃음이 많았고 무엇보다 제 거친 손을 거리낌 없이 덥석 잡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친정은 지방에서 작은 과수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자란 티가 났죠. 준수 씨가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준수 씨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잘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속이 깊구나 싶었죠. 당시 제가 살던 집은 남편이 남겨준 24평짜리 낡은 빌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아들 장가 보낼 때 전세라도 하나 얻어주려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죠. 제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는 집이었지만 아들이 기죽지 않고 새 출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망설임 없이 은행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잘할게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맹세했어요. 그때는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죠. 아니,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예식 비용으로 들어갔지만 멋진 턱시도를 입은 듬직한 아들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천사 같은 며느리를 보니 돈 아까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객들이 아들 잘 키웠네, 며느리 잘 봤네 하며 덕담을 건넬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으니까요. 이제 나도 아들 며느리 보살핌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단꿈에 젖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딱 한 달 만에 며느리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거든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친정아버지가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죠. 알고 보니 친정 과수원에 큰 화재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안 돼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겁니다. 급한 불만 끄면 된다며 3천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없냐고 애원하더군요. 준수 씨한테는 말 못해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처가 빚부터 갚아달라고 하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갈등했습니다.
저한테 3천만 원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갓 들어온 며느리가 그것도 친정 부모님이 길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댁이 망하면 내 아들도 힘들어진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저는 제가 붓고 있던 연금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손해를 꽤 많이 봤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돈을 건네주던 날,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겨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제가 친딸보다 더 잘할게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3천만 원이 밑 빠진 독에 붙는 첫 번째 물 한 바가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친딸 타령이 저를 옥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차라리 그때 모진 척 거절했더라면 지금 이 꼴은 안 당했을까요? 그 뒤로도 이러저러한 일로 며느리는 돈을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군요. 처음 3천만 원을 해줬을 때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 자식 일인데 어쩌겠나 하며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됐대더라고요. 며느리도 그걸 알았는지 한번 뚫린 두구로 물이 새듯 틈만 나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핏덩이를 보며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병원비며 산후조리원 비용이며 시어머니가 해줘야 한다기에 또 적금을 깼습니다. 5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지만 내 새끼의 새끼라는데 아까울 리가 있나요? 그런데 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가 펀숙한 얼굴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고 애기 데리고 대중교통 타기가 너무 겁나요. 준수 씨 차는 출퇴근해야 하니까 제가 쓸 수도 없고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타고 다니던 낡은 경차를 팔고 거기에 쌈짓돈을 더 얹어 며느리에게 중고차 한 대를 뽑아주게 되었죠. 어머니, 진짜 최고예요. 제가 우리 준이 태우고 어머니 맛집 많이 모시고 다닐게요. 며느리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제 볼에 뽀뽀까지 했죠. 하지만 그 차를 타고 저를 맛집에 데려간 적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쁘다. 애가 아프다. 핑계도 가지가지였죠. 그렇게 야금야금 제 통장은 비어갔지만 반대로 아들 내외의 살림은 날로 윤택해졌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했고 며느리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는 문화센터다 뭐다 하며 여유롭게 지내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SNS라는 거 있잖아요. 가끔 아들 폰으로 며느리 사진을 보면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은 저러고 사는 게 낙이라더라. 속이 쓰려도 꾹 참았습니다. 괜히 시어머니가 잔소리했다가 부부싸움이라도 날까봐 아들 기죽을까봐 모른 척했죠. 내 아들만 행복하면 됐지.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울상이 되어 찾아온 겁니다. 평소엔 그렇게 당당하던 녀석이 어깨가 축 처져서는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엄마 나 어떡하지? 친구랑 주식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빚이 좀 생겼어. 뭐? 주식? 얼마를 날렸는데 그래? 3억 원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빚이라니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울면서 거들더군요. 어머니, 당장 이 돈 못 막으면 그 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대요. 월급 차압 들어오면 승진이고 뭐고 끝장이에요. 어떡해요. 며느리는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그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 팔자, 내 집 팔아서 갚자. 제가 살던 빌라는 재개발 호재가 있어 가격이 좀 올라 있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5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죠. 저는 그 길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30년 넘게 제 보금자리였던 곳,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아들 빚 갚는 데 쓰기로 한 것이죠. 집 한 돈 5억 원으로 아들의 빚 3억 원을 갚아주고
남은 2억 원은 아들네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투자금으로 쓰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지금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사하던 날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다시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딱 3년만 참아주세요. 그 눈물, 그 약속. 저는 또 한 번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자식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그때까지도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 곰팡이 핀 단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풍이 들어 코끝이 시렸지만 우리 아들 살렸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보내주는 손주 사진 한 장이 제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빚 때문에 중내산에 하던 아들 내외가 불과 2년 만에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강남의 2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배가 아프거나 셈이 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집 한 돈으로 애들이 일어섰구나 싶어 안도했죠.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도 대충 끝났는데 한번 오셔야죠.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 전화 한 통에 설레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굴비도 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겉절이 김치도 새로 담갔죠. 양손 무겁게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언덕길을 올라 도착한 그 아파트는 정말 대궐 같더군요. 경비원 아저씨가 제 행색을 보고 어떻게 오셨냐며 잡을 땐 좀 민망했지만 여기 천이동 사는 아들네 왔다고 말할 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어머, 어머니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뭐예요? 며느리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제가 들고 온 보따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굴비랑 김치다. 너네 먹으라고. 아유,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냄새나게 생선을 구워 먹어요? 새집에 냄새 배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김치도 저희는 사 먹는 게 편한데 며느리는 제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듯 베란다 구석에 툭 던져두더군요.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좋은 날 얼굴 붉히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분 카레가 식탁 위에 올라온 거죠. 제가 멍하니 카레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며느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머니 오시는 거 그이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이는 어머니 오시는 거 싫어해요. 괜히 어머니 오시면 옛날 빚 생각나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밥 한 끼만 후딱 드시고 가시게 하려고 제가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불편해 한다니요. 내 집까지 팔아서 살려준 아들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밥만 푹푹 퍼먹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며느리 말을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며느리가 뛰어나가 커다란 상자를 받아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어머, 왔다 왔어. 여보, 이거 봐. 이번에 나온 신상 백이야. 예쁘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앞에 있건 말건 5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비춰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이거 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참.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려나? 비아냥거리는 그 말투. 식탁 위에는 1,500원짜리 식은 카레. 며느리 손에는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는 껍데기만 남은 내 아들. 순간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음을 깨달았죠. 아들이 나를 불편해한다고? 천만의 말씀. 저건 아들의 본심이 아니야. 며느리가 중간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 그냥 가마. 어머, 벌써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 준수 씨, 어머니 가신대 인사드려. 며느리는 아쉬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고 있었죠. 하지만 닫히는 문틈 사이로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어머니 오시면 분위기만 칙칙해진다니까? 빨리 보내길 잘했지? 아, 어머니, 그 오래된 빌라 냄새에 우리 집에 배겠어. 빨리 환기 좀 시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단 턱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휘둘려 바보처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요.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린 건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준수 씨 어머니 되시죠? 여기 카드사입니다. 카드사요? 난 신용카드 안 쓰는데요? 아, 고객님, 지난 9월에 발급받으신 카드가 있으신데요. 이번 달 결제 대금이 연체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상담원이 다급하게 덧붙이더군요. 고객님, 혹시 본인이 발급하신 거 아니세요? 9월 15일에 모바일로 본인 인증하시고 앱카드로 발급받으셨는데요. 9월 15일. 그 날짜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던 날이거든요. 어머니, 요즘 나라에서 노인들한테 교통비 지원해 주는 거 생긴 거 아세요? 제가 어머니 폰으로 신청해 드릴 테니까 신분증이랑 핸드폰 잠깐만 주세요. 저는 며느리가 효도하는 줄 알고 넙죽 신분증과 폰을 넘겨줬었죠. 며느리가 한참 동안 제 폰을 만지작거릴 때 그게 지원금 신청이 아니라 카드 발급 본인 인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물 카드는 며느리 집으로 밖에 해놓고 앱 카드로 명품을 긁고 다닌 거죠. 저기요, 그 카드 한도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현재 한도 초과 상태시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 까막눈인 걸 이용해서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라에서 노인네한테 주는 혜택 챙겨준다며 사기를 쳐?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아들과 저의 고열을 빨아먹으러 온 지능형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카드사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바로 아들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들 멱살을 잡고 네 마누라가 내 명의로 카드를 썼다 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왜냐고요? 증거가 없으면 며느리는 또 뱀처럼 빠져나갈 테니까요. 어머니가 기억 못하시는 거다. 치매 아니냐? 하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갈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들은 며느리의 혀 놀림에 완벽하게 세뇌된 상태였으니까요. 확실한 물증 없이는 아들을 제 편으로 돌려 세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단칸방의 명탐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카드사 직원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연체 내역서와 카드 발급 신청서를 확보했지요. 세상에나 신청서에 적힌 필체는 누가 봐도 며느리 것이더군요. 게다가 사용 내역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300만 원짜리 피부과 시술, 200만 원짜리 호텔 숙박비, 그리고 수두룩한 명품 매장 결제 내역들. 제가 시장에서 1,000원짜리 콩나물 살 때 손을 벌벌 떨 동안 며느리는 제 이름으로 된 카드를 긁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던 그 3억 원 주식 빚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했으니까요. 저는 단칸방의 명탐정이 되기로 하고 며느리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분리수거를 하러 나온다는 걸 알아냈죠.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화단 뒤에 숨어 있다가 며느리가 통화를 하며 쓰레기 봉투를 던지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사라지자마자 버린 그 봉투 하나만 낚아채서 들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쓰레기를 쏟아보니
찢어진 택배 송장들이 나오더군요. 퍼즐 맞추듯 테이프로 이어 붙여보니 받는 사람은 며느리의 친정엄마, 품목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골드바 100g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쓰다 버린 낡은 다이어리 속에서 발견한 메모 하나. 2025년 5월 12일. 남편 꼬셔서 시어머니 집한 돈 5억 확보. 친정엄마 칠순 자금이랑 내 비상금 충전 완료. 남편은 아직도 우리 아빠 사채 빚 갚은 줄 바보. 손이 덜덜 떨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와서 주식으로 날렸다고 울며 불며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친정아버지가 사채빚 때문에 위험하다며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연극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장인어른 살리겠다고 불효를 저지르며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손이 덜덜 떨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빚을 갚아주려고 아들을 협박하고 구워 삶아서 만들어낸 가짜 빚이었던 3억. 그 돈은 고스란히 며느리의 사치품과 친정빚 갚는 데 쓰인 거였죠. 아들은 바보같이 자기 마누라를 위해 어머니 집을 팔아치우는 불효자가 되는 길을 택한 거고요. 이 나쁜 년, 천벌을 받을 년. 저는 그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단칸방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더군요. 내 아들이 도박이나 주식에 미친놈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저 여자 하나 잘못 만나 멍청이가 됐을 뿐이라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됐으니까요.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남은 건 이 폭탄을 언제 어디서 터뜨리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꼽았습니다. 12월 15일. 며느리의 친정엄마, 그 뻔뻔한 사돈, 여편네에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지요. 며느리가 통화하는 걸 엿들으니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려 성대하게 치른다고 하더군요. 제 등골을 빼먹은 돈으로 말이에요. 그래, 그날이다. 너희들이 가장 빛나고 싶은 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그날,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어내려 주마.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너덜너덜해진 제 가계부와 며느리가 버린 영수증들, 카드 내역서,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복사하고 정리했어요. 복수의 날. 저는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생각이었습니다.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더 가관이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칠순이시라 저희가 좀 바빠요. 엄마는 오시지 마세요. 사돈 어른들이 어머니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서요. 그래, 알았다. 바쁠 텐데 내 걱정 말고 잘 다녀오너라.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그게 네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하얀 눈이 내리고 있더군요. 제 마음속에도 서늘한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입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12월 15일,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마치 하늘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것처럼요. 저는 장롱에서 가장 깨끗하지만 10년도 더 된 낡은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품 안에는 며느리의 악행이 기록된 서류 봉투와 그 문제의 3분 칼의 빈 봉지를 챙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큼은 20살 시절 자갈치 시장통을 누비던 그때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잔치가 열린다는 강남의 한정식집은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입구에는 축, 고희, 이 여사님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요. 그 화환들 다 제 돈으로 보냈겠지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예약자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직원이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막아서더군요. 저기 지금 2층에서 잔치하는 이 여사, 사돈입니다. 제 말에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차마 사돈이라는 사람을 내쫓을 순 없었는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쿵쿵쿵.
마치 북소리처럼요. 연 회장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 별천지가 따로 없더군요. 1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하객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무대 위에는 가수까지 불러 흥겨운 노래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져라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고요. 제 아들 집들이 상에 올라왔던 그 노란 카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사돈어른과 며느리가 보였어요. 사부인은 고운 한복을 입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효녀 노릇을 하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제 아들은요, 구석 자리에 앉아 처가 식구들 술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어머니 칠순을 맞아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며느리는 쇼핑백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봉투엔 용돈 1000만 원 넣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와, 딸 잘 뒀네. 효녀다, 효녀.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돈어른은 가방을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란 끈이 끊어져 버렸죠. 내 아들은 3,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데 저 아이는 내 돈으로 1,500만 원을 뿌리며 효녀 행세를 하고 있다니. 내 등골을 빼서 지네 엄마 가방을 사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난장판이 될 겁니다. 내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선다면 저는 평생 저 모녀의 현금 인출기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게 뻔했어요. 무엇보다 내 아들을 저 악마들의 소굴에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준수야, 미안하다. 오늘 애미가 좀 요란을 떨더라도 용서해다오. 이게 다 너를 위해서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있는 힘껏 연회장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어요. 노래하던 가수도, 박수치던 하객들도, 춤추던 사돈 어른도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정적, 그 시끄럽던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죠.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낡은 코트에 헝클어진 머리, 흑투성이 신발을 신은 초라한 노인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며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죠. 어머니, 저는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서 있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가서 며느리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 했었습니다. 사돈 칠순 축하합니다. 잔치상이 아주 거하네요. 내 아들 등골 빼서 차린 밥상은 맛이 좋습니까? 제 말에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누구야? 시어머니인가 봐.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당황해서 저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노망 나셨어요? 여보, 빨리 어머니 모시고 나가. 구석에 있던 아들이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품 안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사돈 어른에게 선물한 그 명품 가방 위로 봉지 안에 든 내용물을 와르르 쏟아부었어요. 후두둑, 다 먹고 난 3분 칼의 빈 봉지들과 구겨진 편의점 영수증 뭉치들이 명품 가방 위로 그리고 하얀 식탁보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부인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사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내 며느리가 나한테 준 집들이 밥상이다. 지 엄마한테는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1,500원짜리 카레를 처먹이는 게 바로 네 딸년인 걸 알고나 있었나 모르겠네. 제 고함의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수근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촬영을 시작했고 사돈 어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며느리를 노려보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지은아, 네가 시어머니한테 집들이 때 3분 카레를 줬다는 게 사실이냐? 사돈이 묻자 며느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저 노인네가 지금 치매가 와서 헛소리하는 거야. 오해요. 다 오해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거칠게 밀치더군요. 어머니, 제발 좀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나가요. 바닥에 넘어질 뻔한 저를 누군가 부축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카레 봉지와 제 초라한 행색, 그리고 아내의 악에 바친 고함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두 번째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30년 넘게 써온 제 너덜너덜한 가계부와 며느리가 버린 다이어리 사본, 그리고 카드 내역서 뭉치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 뭉치를 아들의 가슴팍에, 그리고 하객들이 잘 보이는 테이블 위에 흩뿌렸습니다. 자, 다들 보시오. 여기 적힌 게 뭔지 아시오? 내 며느리가 친정 빚 갚는다고, 땅 투기한다고 나한테 뜯어간 돈 내역이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메모 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며느리의 필체로 적힌 내용이 선명했죠. 남편은 아직도 우리 아빠 사채빚 갚은 줄 암. 바보. 사실은 엄마 칠순자금과 내 비상금. 이게 뭐야?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종이를 뺏으려 달려들었어요. 여보, 보지 마. 그거 다 조작된 거야. 저 노인네가 쓴 소설이라고.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진 얼굴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죠. 지은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장인어른이 보증 잘못 써서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받고 있다고 했잖아. 당장 3억 안 갚으면 장인어른 옥살이 하신다고 제발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 좀 해달라고 빌었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어머, 세상에 아주 막장이네 정말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뿐인 우리 엄마한테 주식하다 날렸다고 피눈물 흘리면서 거짓말까지 해줬는데 그게 장인어른 빚이 아니라 네, 비상금이랑 장모님 칠순 잔치 돈이었어? 나를 사기꾼으로 만든 거야? 며느리는 뒷걸음질을 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이 힘들어서 엄마 칠수는 한 번뿐이잖아. 닥쳐. 엄마 집 팔아먹고 내 어머니 명의로 카드 긁어서 네 명품 사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1,500원짜리 카레를 줘? 네가 사람이냐? 어?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식탁 위에 있던 명품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야. 사돈 식구들의 비명과 함께 가방이 뒹굴었고 그 위로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오열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바보 병신이라 지은이 말만 믿고 엄마 속였어요. 장인어른 살려야 한다고 해서 저는 우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됐다. 내 새끼. 내 마음 다 안다. 네가 나쁜 게 아니라 저것들이 악마인 게다. 제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보다 5억짜리 현금보다 뒤늦게라도 진실을 깨닫고 제 품으로 돌아온 아들의 이 눈물이 제게는 더 값진 보상이었죠.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구석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고 사돈 식구들은 하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도망치듯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잘 들어라.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해라. 그리고 내 돈 5억 원, 그리고 내 명의로 쓴 카드값, 이자까지 쳐서 10원 하나 안 빼놓고 다 토해내라. 안 그러면 사기죄, 명의도용죄, 횡령죄까지 다 걸어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제 호통의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아이고 꼴 좋다. 천벌 받았다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날의 잔치는 그렇게 며느리의 파멸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잡은 아들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사치와 투기로 탕진한 돈은 이미 공중분해된 상태라 소송을 이겨도 제 원금 5억 원을 다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네요.
아들이 살던 강남 아파트도 급매로 내놨지만 대출 갚고 며느리가 쓴 빚 갚고 나니 남는 게 별로 없더군요. 아들은 그 길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5살 배기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 제 단칸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시작할게요. 엄마 집 다시 사드릴 때까지 나 새장가 안 가고 엄마랑 살래. 우리 준이도 엄마가 좀 봐주세요.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다 큰 아들과 손주까지 세 식구가 어떻게 부대끼며 사나 싶어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느리 손에 자랄 땐 그렇게 툭하면 울고 떼를 쓰던 손주 녀석이 할미랑 사니까 의젓해지더군요. 할머니, 나 카레 싫어. 할머니가 해준 된장국이 더 맛있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손주를 볼 때마다 며느리한테 양육권 안 뺏긴 게 천만다행이다 싶었어요. 만약 그 여자 밑에서 컸으면 돈만 알고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괴물이 됐을 테니까요. 좁은 방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자려니 불편하기도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아침마다 아들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고 저녁엔 손주 재롱을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거든요. 1,500원짜리 카레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된장찌개. 그게 진짜 사람 사는 밥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통장은 텅 비었고 몸은 예전보다 더 쇠약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가끔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돈은 잃었지만 며느리의 가면에 속아 평생 불행할 뻔했던 내 아들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주를 지켜냈으니까요.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 우리 가족도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왔더군요. 엄마 준이야, 이거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호호 불어가며 셋이서 붕어빵을 나눠 먹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찬밥 신세로 사느니 월세방에서 붕어빵 나눠 먹는 지금이 100번, 1000번 낫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아들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끝까지 모른 척 덮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진흙탕 싸움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아들을 이혼시키는 게 맞았을까요? 가끔은 제가 너무 모진 시어머니였나 싶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